네,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도시연구지원단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광주 탄소중립 전환포럼 건물 분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는 광주 탄소중립 전환포럼은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총 7주에 걸쳐서 분야별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건물 분야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김광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정승 ELD CTO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필순 광주 전환마을 네트워크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럼은 현재 광주광역시 의회 홈페이지와 광주광역시 의회 그리고 광주광역시 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영상을 유튜브 광주광역시 의회 채널과 국제기후환경센터 채널에도 공동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질문이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포럼 말미에 소개하고 답변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분야 국가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은석 센터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벌써 광주광역시에 와서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를 4번째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불과 늦은 봄과 여름 사이에 지금 오늘 3번째 또 이 기후변화 관련된 주제를 광주시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자주 기후변화에 관련된 포럼이 열리고 또 전문가분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지자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기후변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진정성 있고 또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또 바라보고 계시는 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 역시 기후변화를 전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솔직히 좀 외로웠습니다. 같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오픈을 해도 또 나눌 수 있는 어떤 대중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쭉 묵묵히 연구를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뉴스 매스컴도 타고 일반인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이제 저희 연구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져주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국토 부문에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작업반에 들어가서 지금 연구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드리는 내용은 현재 국토부 중심으로 건물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 2050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직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부분들을 조금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다행히 숨이 가빠오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3가지 이야기로 오늘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이제 일상화가 됐죠. 이제 기후 변화란 말은 이제 올드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달 들면서부터 바로 또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떠오른 것처럼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담론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이라고 CRDPS라는 개념을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또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이제 기후 탄력적 개발을 향한 국제 정책, 국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갈무리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후 변화, 이제 기후 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에 대해서 고민,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를 한번 거꾸로 찾아가 보면 영국의 이제 유명한 일간지인 가디언지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지의 편집국장이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성을 직감을 하고 기후 변화란 말은 굉장히 온화하고 차분한 말이다.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은 좀 더 공격적이고 좀 급진적인 경고성 문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디언즈에서 이 발표를 하는 모든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슈는 기후 위기, 기후 붕괴 뭐 이런 식의 힘을 실는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관한 조회가 급등하게 돼서 2019년도에 그 올해의 단어로까지 선정이 된 상황 일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2018년도에 유엔 IPCC의 특별 보고서 한 편이 제출이 됐습니다. 지구 온난화 1.5도씨라는 특별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이 보고서를 이제 유엔에서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쭉 한 1년 동안 진행이 된 후에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 1.5도씨에 대한 그 영향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이 문장 단위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서로 편찬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연 재해에 따른 여러 가지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할 환경에 관한 문제도 같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이슈들이 우리 이제 어린 세대, 자식 세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봤었던 그레타 툰베리 양처럼 뭐 등교 거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운동까지도 어린 세대들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이슈가 벌써 크게 세 가지 정도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기후 변화의 안전한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신문에서 보도가 되는 이제 주요 보도 자료들의 키워드들을 쭉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앙 일간지에서 폭염과 홍수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 기사들의 키워드들을 저희 발췌를 해봤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산상 피해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 강도가 예년과 같지 않게 굉장히 크게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꾸준하게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수준에 맞게 기후 변화 관련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응들을 정책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일부 이제 저도 여기 제2차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에
작성에 참여를 해서 이 건물과 국토 부문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같이 발굴한 경험도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국가 차원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새로운 이런 아젠다들을 받아서 이 기본 계획 혹은 이제 법정 계획화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기후 변화 관련된 계획들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그 기본 계획에 아마도 첫 해에 돌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PCC 특별 보고서 지구온난화 1.5도씨가 채택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럼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경제적 수준, 뭐 어떤 교육적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각 나라의 수준에 맞게 리포트를 제출하라. 그걸 2020년 12월까지 제출하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LEDS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유엔에 제출했고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앞으로 우리가 2030년, 2050년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기후와 관련된 새로 개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도입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다이어그램처럼 우리가 2050년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정책과 10대 과제들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3대 정책을 보게 되면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그리고 이제 저탄소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공정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공정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부분들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피해를 야기한 계층과 피해를 받는 계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후 변화 취약 계층에 관해서도 포용적인 정책이 개입될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10대 과제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건물과 관련된 강론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국가 정부, 중앙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방금 전 말씀드렸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약어로 LEDS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LEDS 안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발전 전략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건축과 도시와 관련된 이제 부문을 뽑아서 발췌해 보면 건축, 수송, 탄소 흡수원에 관한 꼭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만 우리가 정책의 아젠다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탄소를 어떻게 하면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흡수원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탄소 흡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도의 모니터링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LEDS 전략 안에 탄소 흡수원에 관한 꼭지가 강하게 이제 부각이 돼서 들어가게 됐고 또 건물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 사항들은 건물에서 사용이 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꼭지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열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새로운 이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나라 사회의 에너지 믹스를 이제 보게 되면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열원에 관한 부분들은 LNG 가스라든지 LPG 가스의 가스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원 자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대체 에너지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소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도 다양한 또 이슈들을 안고 있어요. 이제 그레이 수소냐, 그린 수소냐에 대한 또 쟁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차츰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되겠고요. 수송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친환경차의 보급 정책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여러 운송 수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흡수원에 관한 꼭지가 이번에 처음 이제 부각이 돼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탄소 흡수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계획이나 어떤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올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기준치를 그러면 어디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짜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국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책을 통해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객관적인 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GIR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GIR이라는 기관 안에서 한 72명의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매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각 부문별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룰루CF 그리고 폐기물에 관련된 영역을 담당을 하고 그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의 배출 현황,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제안이 됐을 때 감축 수단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감축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 중립 2050 로드맵에서도 이 GIR에서 만든 그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감축량에 대한 기준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올해 말경에는 앞으로 2050년까지 감축해야 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서 공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계청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만든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지를 보시면 1990년서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그 인벤토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CO2가 어디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감 추이를 볼 수 있게끔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온실가스가 쭉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왔는데 이 밑에 이제 보통 다른 산업 부분에 있어서 대동소이합니다만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믹스가 어떤 식으로 추이가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해외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화석연료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석탄과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의 구성비가 약 6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전기의 소스를 다시 추적해서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청정 에너지인가라는 상황이 드는 것이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또 에너지 믹스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를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인덱스를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라고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57개 국가와 EU를 대상으로 네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사용의 그 특성, 그리고 각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기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점수를 이제 매기고 있고요. 그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이 그림에 들어 있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제 보게 되면 이 CCPI라는 지표는 또 재밌게도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의미로 1, 2, 3등은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4등부터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 4등에 들어가는 국가는 스웨덴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56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점수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낮고 또 반대적으로 또 정책에 관한 점수는 또 많이 높게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보니까 좀 이상하다. 정책은 굉장히 잘 수립이 돼 있는데 왜 실제 나오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은 굉장히 많지? 뭐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제 아이러니 상황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다른 이제 지표로서 CAT, 이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지표를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국가들만 이제 대표 선수로 모았습니다. 36개 국가와 EU를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 2도씨 이하를 유지한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한 기여 수준들을 등급화시킨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CAT 평가를 보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제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 국가들은 이제 5도씨 이상 이제 기여하는 국가들이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초록색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사실 없지만 지구 온난화 1.5도씨 이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 약 평균 4도씨 이하의 영향을 주는 산업 구조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황을 이제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랑 같은 이제 나라들이 이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같은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 좀 선진적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뭐 잠비아와 같은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고도 산업을 이미 이룬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와 경쟁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일수록 그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 이게 국제 사회에서도 일반론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또 따로 데이터들을 좀 추려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근거는 이제 1인당 GDP 대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집을 수 있는 모델이 웹사이트에 있어서 한번 추려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1인당 CO2 배출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1인당 CO2 배출량 감소하고 있고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인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늘수록 CO2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경제 활동과 CO2 배출량이 디커플링된 나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작년까지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었던 미국조차도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CO2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EU나 덴마크나 영국의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력이 점점 강해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미 에너지 믹스 안에서 경제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이 서로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여기서 보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상황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지구온난화 1.5도씨에서 이 1.5도씨라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씨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1.5도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켜야 할 1.5도씨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씨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1.5도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온도가 1.5도씨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올라가지 않게끔 막아야 하는 또 온도가 또 1.5도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고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는 온도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개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체제 자체들을 바꿔야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화하고 있는 1.5도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응의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 중립에 관한 이슈는 앞으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하는 일종의 이제 탄소 중립, 그 감축, 완화에 대한 그 개념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씨를 막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또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구조라든지 도시의 패턴 자체도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괜찮겠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기후 탄력적 개발 혹은 기후 탄력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을 빗대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RDPS는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따져 보면은 이제 기후 탄력적인 개발 혹은 발전의 경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이 다이어그램의 출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의 한 후단에 들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지구에는 다양한 수준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 수준에 맞게끔 앞으로 개발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앞으로 이제 개발 행위나 발전 행위가 계속 진행이 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고 갈 것이냐에 대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SDGs에 대한 여러 프레임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념과 동시에 또 우리 지구 온난화에 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이 3박자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자연과 우리 인류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지구로 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SDGs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이런 그 기후 탄력적 발전 혹은 개발에 대한 이론적 기준은 SDGs라고 짚고 있듯이, 이 SDGs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연 기반의 발전, 회복력 있는 발전, 그 저배출 발전, 순환적 발전, 형평성 있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발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우리 공동 전제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개발 지향적인 발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5가지 정도의 아젠다를 우리가 계속 유념하면서 개발 행위를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열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의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나의 이제 개발과 관련된 뭐 일종의 이제 이데올로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CRDPS가 앞으로 종종 이제 많이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전략의 큰 틀은 앞서 말씀드렸던 CRDPS 프레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해야 할까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에 관한, 미티게이션에 관한 측면과 적응, 어댑테이션에 관한 측면을 동시에 우리 공간에서 소화를 시키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선상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스피드를 급격하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활동 영역으로서 우리가 완화의 영역에서 우리 개발 행위, 그러니까 개발 계획들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적응에 관한 상황들은 이미 만들어진 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새롭게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뭐 경제적 부담 가치보다는 생명보험과 같은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이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측면에 있어서는 부가가치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좀 그 논외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이 탄소 중립과 같은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 좀 어떤 뭐 재산상 피해나 인명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사회 보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이기 때문에 다소
공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 탄력적 개발 혹은 발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완화와 적응에 관한 부분을 동시에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 계획 구조 안에서도 완화와 적응에 관한 것들을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탄소 중립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이 적응에 관한 부분들을 자칫 놓치고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건축 정책을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미 이제 EU에서는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적용이 되는데, 정책 수단의 대상을 개별 건물 단위에서 건물군 단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물의 성능이나 퍼포먼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뤄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이루고는 하나의 이제 집단, 그룹에 대해서 넷제로에 관한 시나리오들을 입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탄소 저감만 우리가 올인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건강이라든지 쾌적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한 8가지 되는 다면척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정리가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변화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스마트 시티 열풍이 이제 불었습니다. 일본에서 스마트 시티 열풍이 불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일본 후지사와에 있는 SAST라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이 한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아직 완성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정 중에서 이런 기후 변화 관련된 이슈들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입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도시 스마트 시티가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의 아이템들도 수용을 하면서 이제 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미국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5대5에 면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 5대5 상류에 있는 그 캐나다 지역의 빙하가 이제 녹아가면서 5대5의 수면 상승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80년까지 시나리오들을 펼쳐서 현재 있는 보스턴의 항만 지역이 어떤 식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는 건물들이 다 앉혀져 있는 곳인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경로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답까지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가들이 앞으로 이제 그 공장이라든지 창고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연차별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바꿔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 시각에서 보게 되면 내 땅, 내 부동산이 물에 잠겨가지고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현재는 이제 물이 차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물이 찰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다른 어떤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부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고민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입을 수 있는 이제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안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이제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그 마이애미가 해수면 침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동부 해안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수면 상승에 관한 피해들이 일어나면서 인증제도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물이 기후변화 관련된 충격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인증을 내려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녹색 건축 인증으로 알고 있는 리드에서도 리질리언트 디자인 파일럿 크레딧이라는 인증 꼭지를 하나도 새로 만들어서 기후 변화에 이 해당되는 건물이 인명적인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얼마나 디펜스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치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 평가에 대한 건축 계획,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평가가 되고, 그리고 이 탄력성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허리케인이나 어떤 토네이도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고립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증을 받는 건축물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인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라이라는 인증도 리질리언스 액션 리스트 앤 크레딧 카탈로그라는 측면으로 건물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탄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이 건물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은 건물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병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병원들은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응급 그 대처를 하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들이 이제 주로 이 인증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이은석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기후환경센터 김태호 전략본부장님의 진행으로 최종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에 좌석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환 포럼 7주차입니다. 오늘로 이제 마지막 포럼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원래 발제 2가 광주시의 건축 분야에서 탄소 중립 정책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학동 붕괴 사고로 인해 참석이 좀 어려워서 빠졌고요. 그다음 토론자 한 분도 오늘 급하게 일이 생겨서 오늘은 조촐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포럼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물 분야에 대한 워킹 그룹이 또 짜져서 오늘 포럼에 나왔던 분야를 다시 또 논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부족하시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워킹 그룹 논의할 때, 작업반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은 총 3분이시고요. 발제 1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순서는 일단 의회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순 ELT CTO님하고 그 다음에 박필순 대표님, 그 다음에 김광남 의원님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제하시 이은석 센터장님 의견을 듣고요. 혹시 플로어에 궁금한 거나 질의가 있거나 온라인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승 ELT CTO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이 이제 최근 들어 기후 위기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제레미 레프킨하고 엘고우하고 반기문 총장님, 최재천 교수가 2021년 경향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엘고우는 심각하다, 우리 회복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비관적으로 했고, 제레미 레프킨은 지금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받아서 반기문 총장님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후 위기라는 얘기는 좀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이 있고, 현재 그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많이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제안 하나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분야가 국민 참여 분야거든요. 국민 참여 분야라는 그 주제를 놓고 다시 한번 이 탄소 중립 포럼, 전환 포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관점이고 기술적인 관점에만 접근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아무리 많이 바꿔놔도 의식개혁이 안 일어나면 상당히 이제 이게 공중에 있게 되고 효율을 추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이제 보면 결국 건물 부분 감축 전략 및 비전 이렇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건물이 지금 제가 마침 강주시 2030 해서 이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영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 옥상 다 점유하고 또 학교 건물 다 점유하고 심지어 제2순환도로 26.5km를 다 덮개를 씌워서 점유해도 16% 정도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속에 소형 풍력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연료전지 이렇게 건물용 연료전지, 가정 연료전지 또 들어가고 하지만 신재생 비율을 맞출 수 없는 어떤 비관적인 어떤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 광주에가 초중고등학교가 약 한 290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00개 정도. 근데 거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지금 REC 가격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 수익 모델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죠 지금. 그 기후를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신재생을 어떻게든지 메꿔서 더 발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신재생 비율 RE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공급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비율이 이제 시장에서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싸게 지금 사버립니다. 많이 공급된다는 이유로. REC를 좀 높게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시장 원리로 풀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럼 위기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생산 못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 안산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 협동조합 컨셉으로 얘들 학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애들 입학하면 배톡 생활권 내에 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근처에 다 다니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면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학교 옥상을 사용을 해서 발전 사업자 주주로 참가하게 해서 이게 조속하게 또 빨리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정책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이거를 수익성만 놓고 발전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확대가 안 될 겁니다. 그걸 다 한다 해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로 에너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기술들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이쪽이 유망하고 또 우리 시나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폭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500제곱미터 이하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이제 이렇게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주거단지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린 커뮤니티 지속 가능한 도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또 제가 좀 학교 또 얘기를 또 한번 하면 또 우리 건물 얘기를 하면 건물이 여전히 큐브 타입이잖아요. 가장 면적 공간 효율이 높은 토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사람들이 관계 중심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좀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사각진 건물에 또 아주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에 사람이 놓여지면 긴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유럽 국가들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산업 발전도 하고 삶의 질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기술 발전도 있었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관계 중심의 건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건물 구조가 경쟁, 효율 이런 컨셉이 아니고 뭐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제 저희 나라 학교가 아직도 보니까 큐브잖아요, 큐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에너지 정보 관련돼서는 이제 소규모 전력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뉴욕이나 코펜하겐이나 이런 쪽은 되고 있는데 이제 소규모 전력 거래 의미는 집에 이제 소형 태양광을 이제 300와트, 500와트짜리 걸어서 전력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 비만이 세계 최고의 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에서 자전거 돌려서 발전해서요. 연료전지에 저장해가지고 그걸 거래할 수 있도록. 그게 뭐 200원, 300원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소규모 전력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면 이제 예를 들어 PV 모델을 통해서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이어트하면서 여담으로 다이어트하면서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좀 파일럿 사업, 시범 사업,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식 스마트 시티는 지극히 탑다운 방식의 효율, 그다음에 어떤 주민은 없고 똑똑한 관료가 하향 명령식으로 이렇게 쓰면 가장 바람직한 애다. 이렇게 쓰면 가장 효율성이 높고 에너지를 저소비한다. 뭐 이런 어떤 접근이라면 뭐 제가 말한 제안은 건물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데서 주민 참여가 이제 더 활성화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참여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혁신하는 리빙랩 포럼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그런 리빙랩 포럼이 전문가 그룹이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과학기술자가. 그러나 전문가가 탁월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기술 정도만 있어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민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학교 아이들이 지금 계기 교육으로 몇 시간 정도 기후 위기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협동조합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학교 내에서 미끄럼틀이나 또 운동장, 운동기구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하게 되고 그걸 자기 조합에서 거래도 해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그 에너지 저소비 사회도 그래도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몸소 자기들이 해내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제 다시 결론을 맺으면 이런 국민 참여 사실은 광주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이 이런 문제에 들어와서 국민 참여의 촉진자 역할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꼭지 더 담아서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시민들은 뭘 할 것인지 이런 기술이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갖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그런 꼭지의 토론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하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더 선진화된 사회로 갈수록 경쟁하고 효율을 추구하지 않고요. 사실은 좀 더 그 인간의 존엄,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 중심의 어떤 사회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에너지가 저소비,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발전하려면 사실은 저는 빌 게이츠 말이 맞다고 봅니다. 빌 게이츠가 소형 모듈러 타입의 원자로를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에너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다 생산해야 한다면 원자력 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마치 부탄처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참여 분야는 저희가 현재 110명으로 정책 디자인단을 좀 꾸렸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거기 논의를 통해서 조금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필요할 경우는 아까 말했던 사회적 경제 파트하고
시민 참여 파트는 별도로 좀 필요하면 포럼을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님 이따가 스마트 그린 스쿨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진행된 사항 아시면 왜냐면 리모델링 학교 분야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학교 분야에 어찌 보면 모델이 스마트 그린 스쿨 쪽이 좀 가깝지 않습니까? 국토부 사업 중에 혹시 이제 진행 과정이 알고 계시면 네네네 일단 네 그렇고요. 500제곱평미터 이하의 고민을 이따가 한번 혹시 논의되고 있는 거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쾌적성 효율성에 대한 모두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리빙랩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조소비 문제는 사실 건물 분야는 재생에너지 파트도 있지만 결국 에너지를 얼만큼 떨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3분의 1 정도를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날려버리거든요. 에너지 사용량을. 독일은 50%를 날립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정책 전반이 에너지 어느 정도의 사회 수용성으로 날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그것도 건물 분야에서 혹시 논의하고 계시면 저희 시나리오하고 보면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분야 혹시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박필순 대표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인석 센터장님의 제가 한 세 번째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또 되게 급 정보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후 탄력적 개발 공간을 전체적인 공간 개념에서 때문에 건축의 개념을 바라본다면서 특히나 기후 변화 가속도를 낮추고 변화와 위협에 대비하는 이 건축 정책이 굉장히 지금은 전환이 필요할 때인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공감하는 바였고요. 특히나 스마트 시티 등의 공간을 중심에 둔 이 기후 탄력적 개발 사례하고 왜 광주도 시도를 좀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2050년 건물 부분의 감축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현재 어쨌든 이 건물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도시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의 건물 에너지의 효율 개선이나 전환이 필요한데 어쨌든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라 에너지를 최근에 작년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건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편하더라고요. 시민들 굉장히 어려워. 무슨 전문가들 말씀을 하시면 저게 그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좀 해석을 해주면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사람들이 열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 천연가스를 쓰고 있는 거고 화력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센터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태양열과 태양광 그리고 수소 기술을 연계해서 이게 필요한데 광주에는 이 수완 에너지라는 열 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수완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듦으로써 열 에너지를 자체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왜 수완에만 만들었을까? 다른 택지 개발할 때는 왜 그걸 못했을까 하는 제가 아쉬움이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지 조건상 안 되는 건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등등에 좀 따져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건축물 등의 공공선도형의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이 좀 빠른 속도로 좀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이 그린 리모델링을 좀 체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역시 저도 이제 어쨌든 시민 단체와 또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 참여형의 어쨌든 건물의 에너지 저감과 효율화 실험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강화된다. 그래서 하나는 어쨌든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효율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열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만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설치만 되는 것에 끝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는 작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로 이 문제를 좀 극복하자고 해서 광주시와 또 국제교환경센터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주형 에너지 전환 마을 시범 사업을 올해 이제 5개 마을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양한 모델이 리빙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건물 에너지 관련해서는 동구 지원 마을의 노후주택
효율 개선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직접 이제 에너지 진단도 해보고 주택의 효율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게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면 돈이 얼마 정도 들 건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를 실제 리빙랩을 좀 해보는 과정을 하고 있어서 이 결과 데이터가 올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좀 기대가 되고요. 또 그 양림 펭귄마을 저희 관광성이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상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점들의 에너지 소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상점의 효율 개선을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기 위한 또 리빙랩을 상점주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주택과 상점 등의 시민들이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개선이 필요한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에너지 진단하는 기술력이 광주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과 고도화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도대체 이건 어디서 구해야 될지 저희들이 좀 고민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기후환경센터를 중심으로 또 진행되고 있지만 이 녹색 아파트, 즉 저희 주택 비율이 어쨌든 80% 이상이 지금 광주는 도시는 대부분 그렇지만요 아파트 거주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와 가스 부분을 LED 교체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재생에너지의 교체라든가 또 국민 DR을 통해서 효율화가는 방법들을 좀 더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에너지 전략하는 정도에서 이제 효율화와 생산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실험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에서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광고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아직은 먼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 지역에 제가 이제 국토부나 이런 좀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좀 더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것은 집수리 사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냥 집수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형의 집수리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 도시재생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도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 준재생 지역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자체 사업이나 국비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좀 제안해 드리고요. 끝으로 정책 제안은 현재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먼저 이런 아까 에너지 진단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수리를 그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지면 내가 우리 집을 살기 좋게 또 내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에 대한 감이 없으셔서 아마 이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 해결점과 함께 광주는 어쨌든 또 AI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자립도시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 기반의 지금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좀 더 그래서 녹색 건축 기술은 어차피 이제 2025년이 되면 신규 건축들은 다 녹색 건축 인증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기술력이 저는 그냥 규제만 한다 해서 되는 문제 아니라 실제적인 그린 빌딩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과 스마트 지금 그리드 저희가 실증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기술과 연계해서 아까 말한 일본과 아까 다른 나라의 사례 본 것처럼 스마트 시티형의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택지 개발 하는 건축 정책이 광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 첫 번째 열에너지의 전기화 부분은 이제 논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외국도 이제 열전기화의 문제가 최근에 탄소 중립계획에 거의 반영돼 있어서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전환 파트에 또 저희가 전력 분야에 대한 비중 문제를 다시 고려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 모델링 관련해 공공선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거 도시재생 포럼 할 때도 저희가 똑같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제안됐던 게 민간 부분에 대한 일종의 금융제도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면 민간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나왔고 외국 사례도 조금 소개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 부분은 진단 기술력 부분인데 일자리하고 결국은 가이드 형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일자리로 만들고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광주도 진단 업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업체도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회협동조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기술 사업은 이것도 도시재생 저희가 포럼할 때 조금 나왔던 파트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야기는 건물의 진흥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광란 의원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신 이은석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또 두 분 토론자님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김태호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대부분 해주셔서, 그리고 그동안 6차례 저희가 포럼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좀 짚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토부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겠다고 해서 이제 전국에 공모를 했고, 광주시가 도시공사가 같이 좀 의욕적으로 달라붙어서 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모델 하나를 좀 만들어 보겠다 해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빈여울체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거기가 1,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650세대를 올해 그린 리모델링 하겠다고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고민은 이제 지금 그 650세대 세대 모집은 했고, 이 세대에 대해서도 세대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하나는 실제로 그린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하기 전과 후에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치로 올리려면 저 아까 김태호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온실가스 감축 영역에서 단순히 건물의 단열을 높이거나 에너지의 스마트 뭐 기구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거나, 또 그래도 사용하는 걸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가는 것들, 가장 먼저는 사실은 에너지를 아끼는 거잖아요. 덜 써야 하는 거잖아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덜 쓰는, 지금 100을 쓰고 있는데 이 100이 아니라 50만 사용해도 가능한데 100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80만 써도 100을 쓰고 있는 일종의 30에서 50을 감축 에너지 일종의 날리는 영역에서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 안 해도. 그래서 반드시 이 계획을 담아야 이 계획만큼 모든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신규 건물 짓든 아니면 뭘 하든 에너지 전환을 하든 시민들한테 요만큼 뭐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빈여울체 아파트에서도 그냥 에너지 단열 높이는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새는 일 막는 이제 일종의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안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하더라도 문제는 그래도 사용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해보자, 이런 게 필요하겠잖아요, 주민들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데 그린 리모델링 안에는 이제 재생에너지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 아파트에 일종의 옥상 녹화든 아니면 뭐 나무 심기든 탄소 흡수원까지 해서 아파트 단지 하나를 뭔가 실제로 도시의 축소판처럼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이렇게 낮출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모델 실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다 부처가 다른 거예요. 관련의 부처가, 재생에너지는 산업부, 그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부, 그다음에 물순환 기법을 통한 뭐 녹지 뭐 이런 건 또 환경부. 이래서 요걸 하다가 아니 국가는 언제 하세요래. 그래서 이런 건 각 도시에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작은 단위의 실증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내년에는 이걸 한꺼번에 부처 간의 경계를 해서 한꺼번에 공모해서 이걸 같이 적용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건물에서, 이 건물 안에, 건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또 내 생활 패턴을 바꿔서 얼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가 실증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어쨌든 광주시도 요거를 중앙부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다 어떤 방식으로 요거는 최대치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고민이 좀 있는데 혹시 기회 끝에 뭐 도움 주실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센터장님 조언을 주시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문과 관련해서 도시에 노후화된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신규는 공공과 민간이 나눠져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도시재생에서 나온 신규 건축물은 공공 건물은 다 간다고 500제곱미터 이하는 좀 이따 말씀해 주시기로 했고 민간에 대한 신규는 뭐 금융 지원이든 일종의 뭐 이런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민간의 노후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요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뭐 도시재생이나 도시재개발하고도 맞물려 있긴 하지만 그러기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어서 광주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건 손은 못 대니 도시재생 지역하고 도시재개발 지역이라도 중에 건물 부분 뭐 여기 좀 뭘 해보자 뭐 이런 정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예 이 기본계획 세울 때 국토부가 세울 때 그래도 무슨 팁을 좀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도시에 그 온실가스 지금 저희 광주 다행히 우리 동네 온실가스 뭐 시스템을 통해서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얼마큼 배출되고 이런 플랫폼은 있는데 요 플랫폼이 이제 사이트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보이는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 이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얼마이고 이 건물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했다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얼마이고 그래서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하루에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가 전기연구원하고 함께 국토부의 이 에너지 정보 플랫폼은 시범으로 뭐 좀 공모 신청해서 나주에는 에너지밸리하고 이쪽 인근 아주 소규모 구역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아우리가 좀 여러 더 정보가 있을 것 같으니 그게 있어야 시민 참여든 시민들이 뭔가 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구나. 이 정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센터장님 오셔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박필순 실장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고 실제로 광주시가 중앙정부가 안 되더라도 광주시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 저는 우리 동네 지역의 다양한 일종의 일자리를 좀 만드는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요건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각종의 중간 지원 조직처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조직도 좀 고민해볼 광역 단위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마무리하면 시는 저는 이제 의회에서 행정하고 함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뒷받침 필요한 녹색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민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뭐 도시계획 지금 올해가 도시 기본계획, 교통 기본계획 각종 기본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해여서 이 기본계획에 어떻게 좀 더 꼼꼼하게 반영시킬 건지 뭐 그리고 이제 김태호 본부장님이 거의 뭐 초안은 성안해 주셔가지고 기후위기 대응 기본조례 안에 전 부서가 각각의 뭐 사전 검토제 항목 넣은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 영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이 방송으로 유튜브 통해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이나 행정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광주시에서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 이제 에너지 등급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슨 이 상징적 선언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뭐 생각도 하고 여기에 좀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송정역 주차장도 전혀 고민 없이 주차 빌딩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답답하고 광주시가 각종 신규 공공건축을 세우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뭐 30 재생에너지 비율 30% 정도 채우는 걸로 만족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것만으로 과연 탄소 중립 가능해? 라고 하는 고민이 아주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공공은 더 강화된 기준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혹시 국토부의 그 공공의 더 강화된 기준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는지 네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석 센터장님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를 부른 게 아닌데 이 건의사항과 위주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서울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 에너지 온실가스 총량제 부분에 대한 고민의 저점인 것 같아요. 광주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문제는 과기부의 다부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산자부 쪽 과기부에서 또 탄소적인 다부처 사업을 신규로 R&D 쪽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건 다부처 사업 계획 형태로 좀 접근하면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고 거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간 노후 건물 아까 동일한 질문이고 맞아요. 제도 입법팀은 의원님의 역할이 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녹색 건축물 법하고 건축법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하고 이거 할 때 혹시 고려하고 있는 법 개정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좀 강화된다든가 그 부분 혹시 있으시면 그 이야기를 좀 듣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은 혹시 더 토론하실 분은 안 계시죠? 네, 오늘 토론자가 적은데 시간은 거의 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은석 센터장님 발제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상은 했습니다만 너무나 열띤 토론, 네,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국토부의 직원도 아닌지라 뭐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한 또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제안 주신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저희 센터에서 내년도 과제 주제로도 잡아가도 충분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제안을 주셔서 일단 뭐 일문일답을 다 해드리기 시간상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공 주도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 공공 부분에 있어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기획했던 사업들을 올해 이제 종료하고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나 근거들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했고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하기에는 작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그 공공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3가지 용도로만 제한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뭐 보건소, 그다음에 의료시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이미 이제 작년에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물량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용도를 현재 다소비 용도로 분류가 되는 공공건축물과 그다음에 다물량에 해당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드렸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짜서 이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연구 올해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어쨌든 틀을 잡느라고 6월 달까지 어쨌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 중에서 일단 저희가 추려내 보니까 교육연구시설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걸로 일단 추려졌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다물량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제 마을회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답들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노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으로 확장이 되기 위한 이제 교두보 역할을 공공에서 먼저 하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이 좋다라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뭐랄까
효과성이 높은 공공 건축물 위주로 진행하는 것을 일단 큰 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린 리모델링 확장에 관한 영역은 또 공공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게 전체 수요를 따져보면 전국에 있는 그 건물 부분에 5%밖에 안 됩니다. 공공 건축물이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95%가 노후 민간 이제 건축물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장 논리가 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성을 리모델링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 진입의 여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규제를 건다고 해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탄소 중립 이슈에 따라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부터 지금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탄소 중립의 특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개발을 쭉 해올 때 있어서 필요한 제도들이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성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발 기법들이 적용하기에 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계법에 대한 틀도 좀 그 기후 변화 관련된 측면에서 개정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건축법들이 쭉 이제 연관된 법들이 개정하는 소요가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법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개정안이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소형 건축물들 500제곱미터 이하의 민간 건축물들을 그린 리모델을 하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전환하는 걸 원활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한 좀 판단도 필요하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상에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의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광역 지자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지자체에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틀은 잡혀져 있으나 기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대상이 현재는 그린 리모델링에만 국한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신축 건축물도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은 뭐 지난달에 이제 드렸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을 이제 지으시는 이제 건축업자들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건축주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시면서 자금에 관한 부분들을 좀 부담을 덜실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고요. 이미 이제 뭐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상향시켜 나가는 방향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 중에서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먼저 받고 차후에 나머지 인센티브들을 받아갈 수 있는 체계로 좀 이제 인센티브 체계를 이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교육부와 이제 국토부 사업을 각각 이제 같이 좀 설명 부탁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1월부터 탄소 중립 이슈가 전 부처에서 다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도 하고 보건복지부도 하고 행안부도 하고 국토부도 하고 교육부 뭐 여러 부 심지어 지난주에 과기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지금 이 기후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사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다들 공통적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하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제 광역시예요. 그래서 광역시가 이런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 사업들을 받아서 그거를 지역 안에서 이제 소화시키게끔 그 핸들링하는 역할에 대한 설계가 제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내 지역에다가 배분을 하고 그리고 특히
취약한 지역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있어서 취약한 지역들을 그 우리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취약한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정부 정책 사업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하세요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우선 광주광역시의 그 현안적인 문제점들을 쭉 미리 파악해 놓고 계시다가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공고가. 그러니까 공고가 나오는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쭉 하고 계시다 나오는 사업들을 다 모아서 광주에서 특화시켜가지고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좀 능동적으로 그 중앙 정부에서 나온 사업들을 모니터링 하시되 그 사업들을 이제 적정하게 지역에 배분하는 과정을 광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주셨던 이제 건물에서의 에너지 비교, 그러니까 전후 비교, 그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전후 비교에 관한 사항들이 사실 저희 연구하는 이제 저희 연구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결국 이게 행태 개선의 문제로 영역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건물 에너지의 물리적인 성능 자체를 최대치로 높인다고 한들 거기에서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콘센트 전원을 부하를 많이 걸어버리면 이 건물 자체에서 소비하는 전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경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과거에 쓰지 않던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전제품들 전기를 또 많이 먹습니다. 물론 이제 고효율 장치들도 많이 있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의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냉장고만 쓰던 걸 김치 냉장고를 같이 쓰게 되고 과거에는 세탁기만 쓰던 걸 세탁 건조기도 또 쓰게 되고 과거에 그냥 밖에 환기하는 차원에서도 밖에 나서 옷을 이렇게 털면 되던 거를 스타일러를 써서 쓰듯이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콘센트에 거는 부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건물 안에 붙어 있는 장치이긴 하지만 개인이 얼마만큼의 그 콘센트에 연결시키는 그 기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를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 또 산업의 영역에 너무 들어가 있거든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에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냉난방에 관한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자체가 전전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치로 이제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고 좀 보는데 앞으로 이제 개인들이 가전제품을 어떤 양을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좀 시각을 넓혀서 바라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꿎게 그냥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떨어져요라고 이제 질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콘센트 전원에 대한 증가량도 현재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할 때도 현재 블랙박스 영역입니다. 이 콘센트 부하에 대해서 워낙에 그 계층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산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집계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논의를 한 부분이 전국에 있는 건물에너지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별개로 저희는 녹색건축 인증이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서 결과를 낸 건축물들에 대한 공간 정보를 지금 공간 정보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연말쯤에 이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전국에 그 어떤 곳에 어떤 지자체의 녹색건축 건물이 어디에 어느 동네에 있는지 그러니까 분포 그리고 그 건물을 클릭을 하면 어떤 성능의 그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도 좀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런 공간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원에서는 우리나라 건물 에너지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전기, 그다음에 지역 난방에 관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 아우리는 이런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 어느 동네에 어디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사가는 이제 아파트에 녹색건축 인증이 받았는지 아니면 난 녹색건축 인증 받은 건물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 찾아서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도 정보를 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뭐 어쨌든 연구를 하는 연구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해법을 막 담아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 개선되는 방안에 있어서 모두가 기대하시는 것만큼 시원시원하게 가기엔 좀 어려운 점들도 저희가 이제 품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되신 것 같고요. 저희가 7주에 걸친 포럼을 했으면 혹시 플로하고 플로 쪽이나 없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조금 활기차게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조금 작은데 저희가 이제 7주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 포럼 7주차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포럼 진행됐던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시민 정책 디자인 학습 자료라든가 정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도 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 7주 동안 진행됐던 분야에서 이제 플러스 2 포럼을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전환 분야도 마찬가지고 노숙 건물 분야도 마찬가지고 제도 개선상 관련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그 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 파트 부분 이 두 가지는 좀 플러스 2 정도로 한번 고민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7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포럼을 이렇게 마치고 탄소중립 전환 포럼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